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예. 뭔데요? 몇 번이요? 이 저당 목적물이 타인에게 매매된 경우 매각대금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물상대위해야 되는데 물상대위를 못한다고. 이 매매대금은 변형물이 아닙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은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고 등장한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 등이 변형물이지 매매대금은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 이 매매대금은 저당 목적물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을 끝까지 따라가는 권리예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지 않는 한 저당 목적물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추급력 끝까지 목적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매대금은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 자, 66번입니다. 계약의 청약 틀린 것 1번 격의 동그라미요. 중앙에 청약의 체크, 마지막에 도달한 때 체크요. 둘째 줄 중앙 발송한 때 가로 X요. 앞뒤가 다 틀렸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성락의 통지는 발송한 때 발신주의 예외지만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네요. 2번 3번을 묶으시고 2번은 첫째 줄 중앙에 정한의 체크, 마지막에 그 기간 내 체크. 3번 첫째 줄에 정하지 아니한 체크, 마지막에 상당한 기간 내 체크요. 정리. 성납기간은 정했다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가 성납기간입니다. 그럼 성납기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약의 유효기간이에요.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까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까지만 청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약이 효력을 상실해요.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 성락의 통지를 청약자가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유효기간. 네 번째, 첫째 줄 마지막에 청약 체크, 교차의 체크. 둘째 줄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체크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마지막, 성락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성락한 때 체크,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67. 동생항변권 틀린 것 다툰 판례 1번 전반부의 취소 체크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 양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에 있다. 두 번째, 첫째 줄 마지막 비상무계약의 B의 동그라미, 둘째 줄 전반의 확장의 체크요. 함에 있어서는 자 묶어볼게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까지요. 묶은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반부가 시험에 더 중요합니다.
정리.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지 비쌍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가 일정한 요건 하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생항변권을 인정하겠다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건 부분이 이런 요건하 비쌍무계약에도 동생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 지문에 동생항변권은 언제나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판례는 예외적으로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생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 다음에 3사를 묶으시고 첫째 줄 중앙에 행사 체크하시고 마지막 여백에 존재효라고 적으십시오.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지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첫째 줄 마지막 주장 체크요. 둘째 줄 법원은 다음에 묶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상환 이행 판결까지 묶으시고 상환 이행 판결 언더라인 하시고 그 여백에는 행사효라 적으시면 되겠네요. 실제법상의 효력은 존재효이기 때문에 동생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행사,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은 지지 않지만 소송법상의 효력은 행사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피고가 동생항변권을 주장, 행사, 원용해야만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체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까지요. 그 다음에 체크,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는까지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생관계에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거기에 동생관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생관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되겠죠? 예, 그 다음 68번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1번 제3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가 반드시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차후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해도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해 있다. 그 말입니다. 되겠죠? 예, 틀렸어요. 예, 3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 약관이 있어야만 해요. 제3자 약관이란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을 말하는데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채권이지만 물건이라도 무방하다.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자가 요약자 또는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채무 면제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요. 요낙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요낙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상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보상관계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보상관계가 무효가 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가관계. 수익자는 제3자에 불과하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요낙보는 미친다를 5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69번이요. 해제 털린 것. 1번 해제해 동그라미. 둘째 줄에 원칙적의 체크요. 자, 해제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방식에 제한은 없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예. 2번이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만 한다. 3번, 5번을 묶으시고 3번은 이행이익 체크요. 해제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하기 전에는 유효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바로 3번이고 5번이요.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민법 555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또한 약간 주의할 부분이 계속 해제의 효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해제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는 논리를 계속 강조했지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권리예요.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잔금 지급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싶다면 계속 독촉만 하지 해제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는 잔금이 지연이자가 있잖아.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내용이에요. 해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 70번입니다. 갑은 평당 300만 원인 100평 위에 3억이라 적어보시고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체커 얼이까지요. 시가 4억 원인 자신의 아파트와 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청약이요. 이에 체커 갑언까지요. 가격의 차이가 1억이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활하게도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토지의 시가를 숨기고 한 필의 토지에 체커 3천만 원을 추가까지요. 하여 을의 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예, 옳은 것 다툼 판례. 갑이 3억짜리 토지를 을의 4억짜리 아파트와 교환할 때 유리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토지 시가 3억을 숨기고 3억 7천짜리처럼 보증금 3천만 원을 보충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 계약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교환하네. 1번이요. 갑은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둘째 줄에 가로 편무요. 교환의 목적물의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금전으로 보충하여 지급하는 교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때 그 교환 계약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은 4가지.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쌍무입니다. 편무가 틀렸어요. 자, 2번 첫째 줄 마지막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체커, 준용의 체커요. 이와 같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보충금은 금전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3, 4, 5를 크게 묶으시고 3번 불과 7천 이 정도 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보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에요. 4억 대 3억 3천인데 2배도 채 되지도 않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사기다.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이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거나 허위로 고가로 고지해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줄여서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 5번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요. 다 틀렸어 그래요. 71번 갑은 토지 한 필지 200평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중앙 50평이 제3자 평의 소유까지 체크요. 둘째 줄 매수인 을이 체크 악이요. 셋째 줄 해제의 체크 여백에는 572조라 적으시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 을이 선의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악의는 해제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옳은 지문. 2번 예. 둘째 줄 마지막 19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체크요. 그리고 여백에는 574조라 적으시고
지금 220평을 매매했는데 매매하고 실적 청량을 해보니까 190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수량 부족의 면적의 부족,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면 574주의 담보 책임,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이런 말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요. 3번 첫째 줄 전부가 제3자 병의 소유까지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에 해제 체크하고 여백에 570조라 적으시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할 수 있으므로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옳죠? 예. 그 다음 4번이요. 갑이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알지 못한의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에 해제의 체크요.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적으시고 원칙이 민법 571조는 선의의 매도인 갑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갑이 선의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때 원칙 선의의 매도인 갑이 계약 해제할 때 매수인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함이 원칙. 그런데 매도인 갑은 선이지만 매수인 을은 악이라면 그때 선의의 매도인 갑은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5번이요. 예, 거기에 5번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법 조문을 바로 물어보기도 해요. 판례가 이렇게 말했거든.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논리 비슷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대부분 판례는 576주의 담보 책임을 유추 적용하겠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함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과 구조가 유사하다. 576주의 담보 책임을 유추 적용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72번이요. 다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다툼 판례. 자, 기억 첫째 줄 중앙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 체크요. 정리.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계약 갱신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왜? 임대인의 해지 통고의 의미 속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2번 건물이 임차지 외에 동그라미요.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걸쳐서 건립의 언더라인 그 건물이 자 묶어볼게요. 구분 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것까지요. 없는의 언더라인이요. 그때는 건물 매수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리. 건물이 지상물인 건물이 임차지 외
임대인 소유 토지 외 임차인 소유나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건축했다면 건물 매수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임차지 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만 건물 매수 청구한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건물 매수 청구 못해요. 예, D것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차이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객관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도 소용이 있어야 돼.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객관적 편익과 같은 게 요건이 아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 건물이 임대차 종료 시 가치가 잔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 건물이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도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기간 만료 시에 묶으시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까지 묶으시고 하였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지상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대차 했는데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거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지상 건물은 매수하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한다. 73번이요. 임대차 종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까지요. 를 받은 때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차 계약을 가로 적시 해지요. 적시 해지 밑에 X요. 할 수 없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자, 칠판 여백에 이렇게 적으시고 적시 해지와 해지 통고는 다른 말입니다. 적시 해지는 임대인의 적시 해지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데 해지 통고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지 못함이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것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해지 통고 사유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 임대인은 대에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적시 둘째 줄에 해지요. 적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 임대인이 적시 해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둘, 임차인이 차임을 2기를 연체했거나 무단양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적시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무엇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에요. 3사를 묶으시고
임차인의 적시 해지예요. 3번 둘째 줄 중앙 없는 애 체크. 때는 임차인은 차에 동그라미요. 그 줄 마지막 적시 해지 체크요. 그 다음에 4번 임차물의 일부의 체크요. 다시 체크 임차인의 과실 없는까지요.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없는 애 언더라인. 임차인은 차의 동그라미 언더라인 적시 해지요. 정리. 임차인의 적시 해지의 공통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없는이 와야 돼. 있는은 적시 해지 못해요. 그래서 3번은 임차물의 보존행위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적시 해지합니다. 또 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는데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돼야 돼.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적시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적시 해지의 둘의 공통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이 와야지 있는이 오면 임차인은 적시 해지 못해요. 마지막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더라인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의 체크 통고의 체크요. 둘째 줄에 6월의 체크요. 임대인만은 일하고 오면 털려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74번이요. 첫째 줄 마지막 갑의 동의 없이 체크, 전대차의 체크요. 이 문제는 무단 전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털린 것 1, 2 묶으시고 정립 1번이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계약, 전대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단 양도, 무단 전대를 해도 양도계약, 전대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양도, 전대계약이 유효하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전대인과 전차인은 양도계약, 전대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부담해야지. 그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 체크 양수인 어른까지요. 전대인 어른 체크예요. 전차인 병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부담하고 체크 전차인 병원까지요. 전대인 을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대차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표현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무단양도 전대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후 동의가 가능하므로 전대인 을 또는 양도인 을은 임대인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전대인 을이 동의를 얻어주지 못했을 때에는 전차인 병이 담보 책임을 물어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예, 그게 2번이요. 3번 첫째 줄 마지막 불법 점유의 체크요. 둘째 줄 중앙에 소유권에 기한 체크요. 정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는 임대인에게는 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대항 주장을 못해요. 그러므로 전차인 병의 점유는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번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둘째 줄 중앙에 해지하지 않는 한까지 체크요. 시험에는 해지한 경우는 안 물어봅니다. 무단 전대한 것은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인데 임대인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자유이기 때문에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을 간의 임대차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임차인 을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임대인 자기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 원칙이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첫째 줄에 건물의 일부 체크하시고 일부 위에는 이렇게 적어보시고 이렇게 변화돼서 오면 소부분을 연상하라 이 말입니다. 법률 규정 632조는 소부분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첫째 줄의 건물의 일부는 소부분을 말합니다. 건물의 일부, 소부분을 전대차 계약할 때는 법률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법률입니다. 그럼 이는 해지 사유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못해요. 그래서 5번이 털렸네요. 자, 다음 75번이요. 예,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억은 아까도 했습니다. 주택과 대지가 일괄 경매되고 동시배당될 때에는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안분배당하라는 규정 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 다음에 니은 뒷것 리얼을 묶으시고 디귿의 별표 하나요. 디귿에 묶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둘째 줄 중앙 대지의 체크요. 정리. 주임법에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에서 대지가액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 등장하면 딱 하나 디귿만 대지 포함 안 된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라는 말이 오면 대지가액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걸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 포함이다. 그래서 디귿 니은 첫째 줄 대지 부분만 체크요. 둘째 줄 중앙에 대지에 체크요. 주택은 경매가 안 되고 대지만 경매돼도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리얼 이건 판례 변경인데 오래됐습니다. 주택이 등기돼야만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하는 게 한때 논리였었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 주택만 있었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주택이라 해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대지가액을 포함하겠다는 게 판례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리얼도 털렸네요. 그래서 디귿 판례를 꼭 기억하고 대지 포함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지 포함하는지 이렇게 오면 눈을 감고 포함으로 가면 돼. 그 다음 76 상임법 예 틀린 것 1번은 권리금 계약의 개념이니까 보시고 2번이요. 임대인은 자 묶어볼게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묶으시고 작년 연말에 개정된 거 아니냐고.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의 경우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4번 3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두 가지를 비교하여 언더라인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이요. 셋째 줄 중앙 언더라인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체크하시고 예, 3년이지 2년 아닙니다. 내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77번 가담법 옳은 것 1번 첫째 줄 중앙의 예약 당시 체크 첫째 줄 마지막 미치지 않는 경우 체크요. 정리 이 가담법은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 시가하고 피담보 채권을 비교하여 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 미치지 않는다면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첫째 줄에 매매대금 체크 마지막에 대여금 체크 정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게 판례예요.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여금, 차용금 채권을 말해요. 그럼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은 소비대차와 관계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데 섞여있다, 짬뽕이다 라는 말이 오면 이 법률 적용 안 합니다. 주가 대여금 채권이고 부가 공사대금 채권이고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 섞여 있는 건 적용하지 않는다. 섞여 있다가 둘 중에 하나는 소멸하고 대여금 채권만 남게 됐다면 적용하지만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고 매매대금 채권만 남는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다음 3번이요. 셋째 줄 중앙에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까지 언더라인 채권자에게 권의 동그라미요. 정리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도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므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던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원칙은 목적물을 담보가등기 권리자나 양도담보권자에게 인도 안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목적부동산 인도하는지요? 안 하잖아. 똑같아.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담보가등기 설정자나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고. 그럼 언제 목적물을 인도하는가? 목적물을 인도하면 채권자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한 후 동생관계,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동생관계라고. 청산 절차 2월이 끝난 다음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면 그때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게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 그 지문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가장 기본이네요. 가담법은 청산 절차를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귀속청산,
담보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과 처분청산, 즉 경매에 의한 실행을 규정하고 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예, 마지막이요. 예, 담보권 실행 통지한다는 말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해야 돼. 담보권 실행 통지하는 것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고 말해요. 통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를 해도 통지로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는 진행, 청산기간은 진행됩니다. 예. 그 다음에 78이요. 집합건물법 관리단위요. 1번 관리인원 체크, 중앙에 임시의 체크, 1, 2 묶으시고 2번 구분 소유자 언더라인, 자 가로합니다. 및 어결권까지요. 어결권 밑에 X요. 다음에 의의 언더라인이요. 둘째 줄 전반에 임시의 언더라인. 자,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두 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도 일정한 경우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에게 그 요건이 법이 개정됐어요. 각 5분의 1 이상에서 하나는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의 개정 전 법률은 머리수도 세고 어결권도 세서 각 5분의 1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결권은 삭제시켜버렸어요. 머리수만 세겠다는 게 현행법이에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요건을 개정했지, 및 어결권이란 말은 현행법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가로 4분의 3 이상까지요. 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4분의 3의 X하고 그 밑에는 여백에는 전원이라고 적으시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 소집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이 알아야 돼. 전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은 매년 다음에 가로요. 이래 일정한 시기 거기다가 X요. 과거에는 그 다음에 정기의 체크. 정기관리단 집회를 매년 이래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관리인이 장난을 많이 쳤거든. 아파트 등에는 큰 공사건이 있잖아요. 공사건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들이 관심이 집중이 돼. 왜? 비용 분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여론이 약간 시끄러울 때 있거든. 아무리 바빠도. 무슨 공사비가 이리 많이 나왔느냐고. 그래, 그때 되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 안 한다고. 관리인이 조용해지고 관심 없어졌을 때 소집한다고. 이런 장난을 치니까 너무 매년 이래 일정한 시기란 말이 너무 기간이 추상적이라 구체화시켜 개정했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개정을 했지, 과거처럼 매년 이래 일정한 시기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개정하였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관리단 집회는 집회 소집 통지사항 이외 체크야. 의 사항에 관해서 결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는 우리가 구분 소유자라면 통지한 내용을 보고 나의 이해관계하고 별 관계 없으면 학원 강의 들으러 온다고. 그 나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면 학원에 안 와도 그 위에 결의하러 가야지. 그 통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원칙 결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말은 통지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전원이 다 알고 있잖아. 이 사항은 예외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79번이요. 집합건물 재건축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해요. 합쳐서 5분의 4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비용의 체크, 분담의 체크요. 재건축 결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용 분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되겠죠?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야만 하고 이를 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예. 네 번째,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의 체크요. 각 5분의 4 이상이 결의하면 반대자에게도 촉구, 최고하라 돼 있어. 대부분이 찬성했는데 아직도 반대가 하고 서면으로 촉구, 최고해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답해달라고.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 최고는 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적법하고 아랫줄에 언더라인 반드시 서면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2월 이내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인데 이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지 기간이 경과하면 행사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예, 둘째 줄 내용을 변경 체크요. 하는 것도 도의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에 서면 합의 체크요. 자, 재건축 결의할 때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결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재건축 결의할 때도 서면 결의가 가능하고 재건축 결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변경할 때도 무엇할 수 있다?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어찌됐든 서면 결의는 전부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예, 갑은 을과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커 을언까지요. 자신의 자금 출처 및 재산 보유 사항을 언익하기 위하여 갑과 병의 양해를 구해 체커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까지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등기됐다라는 말이 오면 수탁자예요. 그럼 병 앞에는 수라 적으시고 첫째 줄 을언 위에는 신이라 적으시고 을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예요. 근데 가벌이 매매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탁자가 매매했기 때문에 문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 걸 알았다면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있어요. 수탁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예. 그래서 1, 2 묶으시고 첫째 줄 중앙 등기 체크, 무효 체크, 그리고 마지막 갑은 체크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 매도인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죠. 예, 틀렸고 2번 예, 신탁자인 어른 체크 직접이요. 직접 수탁자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으나 수탁자 병으로부터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가 체크 격려된 경우까지요.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고 이런 구조예요. 을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이 갑과 매매하였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근데 병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자가 수탁자, 매수인이 신탁자, 수탁자가 매매계약하면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매계약하면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이 약정 등기가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고. 근데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거든. 만약 신탁자가 매도인이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여 실명화하면 돼. 어차피 실명화해도 누구 명의로 등기될 사건이기 때문에 신탁자예요.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자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어차피 말소되면 이렇게 등기될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 말이 2번이에요. 3번 첫째 줄 중앙에 약정 체크, 무효 체크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약정이 무효고 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매도인 갑으로부터 수탁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병이 소유권은 취득 못하죠. 예. 그 다음에 4번이요. 첫째 줄 중앙에 매매계약 체크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지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 매수인 어른,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이요. 이 사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무권리자예요.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불문하고 보호하겠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 취득한다가 틀렸어요. 선악불문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늦어버렸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고 지금 2시 25분 30분쯤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점심 드시고 특강 뒤에 조금 남은 거 하실 분들은 3시 반까지 오십시오. 예. 힘드시더라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점심 드시고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